정부의 힘은 막강합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모든 돈줄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피아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재정 건정성과 낮은 세율을 신화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증세도 보편 복지도 모두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탈모피아. 국민경제교사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교수님. 자, 오늘 정말 제가 기다리는 주제였습니다. 왜 민주정부는 부동산이 이렇게 잘 안 되나? 왜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나? 아니 그 가격 상승으로 큰 혜택 본 사람들도 막 비난하고요. 또 구할 수 있는 집이 없다라면서 그 참 여러 가지로 망연자실한 분들도 비난하고요. 그러니까 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더라도 한쪽만이라도 만족시켜야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둘 다 이렇게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민주정부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것일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뭐 집값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현저히 양호한 편이다. 근데 우리의 현실만 보니까 이러는 건데 근데 뭐 과도한 정치적 마타도어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먼저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부동산 가격 상승률 얘기했으니까요. 네. 거기에 대한 정보 하나만 먼저 좀 드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네네네. 그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통계가 있고, 네. 뭐 거기에 대한 뭐 국내적으로 이제 통계가 있고, 뭐 신뢰 문제들도 좀 정도 차이가 있는데, 네. 국제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OECD나 IMF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IMF가요. 네. 그 한 5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택가격 상승률을 이렇게 매년 이렇게 그 추계를 해요. 네.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지난 1년 동안에 올해 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올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지난 1년간 그러니까는 그 주택가격 상승률이 58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요. 우리나라 1년 동안에 6.7%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지난 1년간입니다. 네. 1년간인데 이게 이제 몇 위 정도 되냐면 한 14위 정도 되는 순서예요. 네. 58개 국가에서요. 그러니까 뭐 그 높은 편이죠. 네. 근데 뭐 독일이 한 8.8%, 미국이 7.9% 이렇게 돼요. 네.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OECD에서 이제 그 발표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2017년 이제 그 5월 달부터 출범을 했기 때문에 네. 2017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주택가격 상승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OECD 통계가 있거든요. 네.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기간 4년이죠. 만 4년 기간 동안에 10.1%가 증가한 걸로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전체 국가들 중에서는 그 뭐 제일 높은 나라 같은 경우는 터키 같은 경우는 68% 정도 올랐습니다. 이 같은 기간에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5% 올랐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년 동안에 10.1% 오른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일단은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문재인 정부 4년 기간 동안에 보게 되면은 이게 한 밑에서 10번째 정도뿐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뭐가 이제 가냐면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통계를 보게 되면요. 네. 국내 이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파트가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는 아파트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가 가격 주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보게 되면은요. 2019년까지는 그 상승률이 전체적인 상승률이 굉장히 완만했어요. 네. 완만한데 2020년도에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IMF 수치가 지난 1년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58개 국가 중에서 한 14위 정도 된다는 게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의 가격 상승에 대한 아마 체감도가 높다 보니까는 물론 이 가격 상승률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도 많아요. 네. 자기 개인적인 경험들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 지역에 보게 되면 2배 넘게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니까요. 네. 근데 이 가격은 전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이제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일단 이제 그런 팩트를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민주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이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제 이 그 비선출 권력의 폐해를 최근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권력 같은 경우도 비선출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비선출 권력의 또 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이 기재부 고위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 모피아 집단들이요. 예. 이것도 이제 비선출 권력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비선출 권력의 문제가 비선출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금 역시 이것도 그러니까 예. 검찰에 대해서 문민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처럼 지금 기재부도 문민 통제가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는 예. 정책에 있어서 정책이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욕망을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부추기는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는 것을 정책적으로 사실은 조장하는 측면들이 있어 왔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일단 일반론적인 걸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미국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딱 보여요. 미국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요. 네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게 되면은 1970년대 말까지 주택 가격 상승률이 거의 안 변했었어요. 안정됐었죠. 예. 그러니까 실질 가격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네. 이 시기에 금융에 대해서 통제가 완전히 그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말 80년대부터 주택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상승률도 커지고 진폭이 막 커져요. 네. 우리 대표적으로 경험한 것이 이제 금융위기 같은 경우죠. 주택 가격 폭락에 따라서요. 네. 그 이런 게 이제 왜 생겼냐면요. 왜 생겼냐면은 그 이 소위 말해서 그 이 금융자본들이 네. 경제를 지배하는 시대가 80년대부터 열리는데 이걸 가지고 금융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자본의 논리를 가지고 사회 전체를 그러니까 재구성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은 중앙은행의 통제력으로부터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월과 워싱턴의 동맹 체제를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80년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월가 출신들이 미국 재무부 장관을 항상 장악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재무부 장관 물러나고 나면 다시 월가로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회전문 인사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시장과 정치 영역이 있는 건데요. 네. 시장과 민주주의 영역이 있는데 시장은 1원 1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1원 1표. 예, 1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주식회사를 가지고 1주 1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1원 1표인데 이게 이제 금융자본의 논리가 특히 1원 1표예요. 우리가 은행을 이용을 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저하고 학생들하고 은행을 똑같은 조건으로 이용을 하느냐?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차별과 배제가 존재하는 데가 이 금융의 영역입니다. 1원 1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1원 1표 논리가 그냥 이게 통제 없이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정글의 세계가 돼버립니다. 맞습니다. 예. 시장과 자본의 독재가 이제 작동하게 되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견제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재정 영역이고 선출 권력의 영역인 거예요. 재정은 우리가 선출 권력이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고 선출 권력은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그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재정에서 이걸 감싸 안아야 되는 거예요. 감싸 안아줘야 되는. 그래서 민주주의하고 시장이 좀 균형적으로 견제하면서 이렇게 이게 발전해야지만이 예. 자본주의라는 게 지속 가능하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1원 1주인 1원 1표요. 1원 1표인 선출 권력이 1주 1표인 자본 시장을
문민 통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걸 못하게 되면요. 예. 잡아먹히는 거예요. 잡아먹히죠. 그러면은 네, 돈인데 잡아먹히게- 저쪽은 돈인데. 그렇죠. 잡아먹히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는데 그러니까 금융의 정치가 종속되게 되기 시작한 게 소위 우리가 신자유주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뭐냐면은 금융의 정치가 종속되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제 양극화도 심해지지요. 네. 기업 경영에서는 단기주의가 극성을 부리고요. 그러니까 상시적인 구조조정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재정 지출을 최소화시켜라. 이게 재정 지출 최소화하게 되면 세금을 이제 적게 걷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선별복지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불평등이 심화되어져요. 불평등이 심화되어지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부유층은 자기 소득과 자기 자산 중에서 일부만을 소비를 하고 네. 많은 부분이 저축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뭐냐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그걸 차입해다 쓰는 거예요. 네. 그걸 매개하는 게 금융입니다. 그러면은 그 매개하는 데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뭐냐면은 부동산인 거예요. 네. 부동산 매입을 통해서 금융을 이용을 하게 하는 것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 속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돈을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주택, 부동산하고 금융이 같이 성장을 합니다. 80대 이후부터 미국에서요. 네. 그 결과로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동산의 욕망이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부동산 욕망이 폭발하게 되는데 한국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를 하고 나서 1차 민주화를 하고 나서 절차 민주주의를 얻어냈지만은 문민정부가 그러니까는 군부 독재에서 문민정부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 역할을 완전히 포기를 하는 식으로 시장에다가 다 권력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하게 되죠. 네. 시장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표적인 게 경제기획원을 해체하고요. 그다음에 재무부를 통합해가지고 재정경제원이라는 걸 이 공룡 비선출 권력을 출현시키죠. 네. 이 비선출 권력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김영삼 정부에서 또 했던 것이 뭐냐면은 재벌 기업들을 재벌 총수의 개인 소유물로 완전히 전환시켜 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가 그러니까 손을 떼면서 시장에 그러니까는 뭐냐면 시장에는 재벌 자본이라는 공룡이 하나 이제 등장하게 되고 통제받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정부의 공공 부분에 속에서는 통제받지 않는 비선출 권력인 이 모피아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네.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걸 정상화시켰어야 되는데 민주정부가 금융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했어요. 김대중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는 정부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금융을 잘 모르시는 분이다 보니까는 여기에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모피아의 그러니까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현재 씨입니다. 이현재. 예. 예. 이때 그러니까는 중용이 돼가지고 네. 이분이 대한민국의 금융을 월가의 논리로 완전히 재구성해 버립니다. 아, 그 양반이 월가의 논리요. 뿌리였군요. 예.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요.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는 금융감독원장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하고 금융감독이 통합된 조직이 금융감독원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원장이 윤중현 씨라고. 아이고, 그 사람 나중에 저 MB 때 또 한 자리 했잖아요. MB 때 경제부총리까지 했죠. 예. 그러니까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소위 모피아들이 뭐냐면 정권을 넘나들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민주당 정부하고 그다음에 국힘당 정부하고 경제 칼라가 달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을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갖다 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김동연이나 그다음에 김동연 부총리나 홍남기 부총리도 이명박 박근혜 때 사람이에요. 네, 핵심적인 네. 역할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정부가 그러니까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이 무능해가지고 자본 논리에 세뇌가 돼 있거나 정치인들이 아니면 무지해가지고 네. 이게 뭐 경제는 그러니까 무슨 뭐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무슨 뭐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국힘당은 분명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그 낙수 효과 같은 걸 얘기하듯이 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약자층이라든가 중산층의 경제적 지위 개선에 더 목표가 있는 정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음. 한나라 국정 운영을 더군다나 뭐냐면 재정을 담당하는 경제 관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능하거나 무지 둘 중에 하나라 이겁니다. 제가 얘기할 때요. 네. 그래서 한국사에서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민주정부에서 역설적으로 뭐냐면은 이 월가 금융자본의 자발적 투항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네. 시장으로 권력이 완전히 넘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시장의 주인공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누가 돼 있었냐면은 예. 재벌자본과 금융자본이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그쪽으로 권력은 넘어갔다. 시장으로 다 넘어갔다고 한 게 예.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고 보니까는 그것을 느꼈으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그러니까 개혁을 못한 거죠. 아니 그때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좀 어떻게 한번 개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넘어갔는데 우리가 바로 잡아봅시다. 그럴 수는 없으셨던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참모들이요. 참모들이 그러니까는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저는 높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당시에 예를 들어서요. 예.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 중 하나가 금융위기 전에는 금융이 굉장히 그 금융에 거의 이렇게 바람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요. 네. 금융을 모르면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 시대를 흐름을 모르는 사람 취급받을 정도로. 그렇지.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게 뭐냐면은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 같은 걸 이렇게 내걸었었어요. 네. 제가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하면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이 성공했으면은 대한민국 금융위기 때 박살났다. 왜 그러냐면요. 네. 동북아에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어서 금융허브는 저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도쿄, 동경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빈 공간이 동북아 지역이다 해가지고 동북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의 허브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걸 추진했던 거예요. 네. 근데 금융 허브가 된다는 얘기는 전 세계 금융 허브의 중심지는 월가랑 런던시잖아요. 여기에 다 연결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그러면 월가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게 그대로 우리한테 전염돼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박살났습니다. 그때요. 네. 근데 금융허브 전략이 성공하지 않은 바람에 역설적으로 네. 다행히 피해가 적었던 거예요. 예. 근데 연결이 안 됐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금융을 굉장히 그러니까는 나이브하게 생각했다.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좀 느끼기 시작하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정부가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그러니까는 이걸 금융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결과 어쨌든 간에 1기 민주정부, 2기 민주정부에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금융자본과 재벌자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권력이 완전히 이쪽으로 집중되어지면서요. 통제받지 않고 집중되어지면서 그러면 경제 관료 조직들, 공무원들은 누구한테 갖다 붙습니까요? 힘이 가장 센 사람한테 붙습니다. 그렇죠. 아니 검찰도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요. 검찰도 마찬가지죠. 언론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경제 관료 조직이 바로 뭐냐면 재벌과 금융자본의 이해를 그러니까 대변하는 모피아로 완전히 재구성된 이유가 바로 이때부터인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 경제 관료 조직들 공무원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뭐 이렇게 자본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는 자본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의 조직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어디에 그러니까는 사실 편을 드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냐. 힘이 있는 곳이죠, 뭐. 힘이 가장 있는 곳이요. 네. 그게 재벌자본, 금융자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금통위원 7명 중에요. 4인이 모피하고 자본의 대변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하. 금융위원회라는 게 뭐냐면은 금융회사들한테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입니다. 네. 거기도 금융위원회 9인 중에서 7명이 모피하고 자본의 대변자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 예.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거기다가 기재부 같은 경우는 예산과 기금뿐만 아니라 세제도 장악하고 있죠. 네. 세제요? 예. 부동산 개혁하는데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은 보유세 강화를 할 때 항상 거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게 기재부 관료들이었었어요. 예? 기재부 관료들이 가고 그다음에 금통위원들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부동산 투기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금융 쪽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동산 정책이 그러니까 제대로 추진될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는 목표가 달성되기 힘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한 거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 성장이 좌초된 것이나 네. 이게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야, 같은 맥락에 있는 거고. 이 선출된 권력 머리 위에 있었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이 재정 권한하고 금융위의 이 권한 이게 뭐냐면 이걸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운영하지 못하는 선출 권력은 저는 내용적으로 민주정부가 될 수 없어요. 네. 민주정부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 기금을 포함한 예산 편성하고요. 세제 문제, 그다음에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그다음에 이제 경제정책 수립 총괄 조정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재부랑 국무조정실에서 선출 권력이 실질적으로 이걸 회수를 해야 됩니다. 다음 정부에서는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선출 권력이 실질적으로 장악해야지만이 네. 금융이 정상화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이요. 바로 이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한 권한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민주정부가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가 그 이번에 국민들이 그 2기 촛불 정부를 만약에 만들어준다면은 이 비선출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다음 정권에서도 없다면은 저는 민주당의 장기 집권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실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삶은 개선되기 어려워요.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양적인 성장은 많이 우리가 선진국 수준에 올라가 있지만은 양극화는 여전히 그러니까 후진국 수준이란 말이에요. 양극화 이런 불평등 이런 문제는요. 네. 그리고 대다수 하위 50%들의 그러니까는 이 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감싸 안아야 될 게 바로 선출 권력의 영역인 거죠. 네. 선출 권력이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을 정상화시켜 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자원이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거를 하지 않으면 결국 시장에다가 내던져 버리는 거고 네.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글이죠. 네. 힘이 센 사람이 다 잡아먹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민주정부가 들어서도 그러니까는 서민들이 볼 때는 내 삶에 낮은 게 뭐가 있느냐. 심지어는 그러니까는 못 사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러니까 국힘당을 지지하는 이런 얘기나 전문가들이 하고 앉아 있는 거고. 네. 근데 저소득층이 볼 때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들어서도 나아지는 게 별로 없다 이거예요. 나아지는 게. 그 이유가 바로 이 금융이 비정상적으로 이 금융이 그러니까는 사실 소위 말해서 선출 권력까지 완전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고 자본들이 그러니까는 시장이 그러니까는 선출 권력 민주주의를 완전히 그러니까는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빚어진 참극이죠. 그래서 비선출 권력에 대한 이 문제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나마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후반기에 그나마 우리가 성과라고 한다면 비선출 권력의 문제가 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검찰 권력이라든가 소위 모피아들의 이런 문제들이 다 드러난 거, 표면화된 거. 네. 이게 그나마 성과.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은 이거를 다음 민주정부에서는 반드시 이 비선출 권력의 권한을 시민들이 해소를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죠. 네. 그냥 집권만 하면은 그 모든 국가 권력의 중심이 돼서 명령과 지시만 했을 때 알아서 잘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게 정권은 계속 바뀌는데 계속 심판받지도 않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자기 임기 동안에 예. 뭔 짓을 해더라도 그러니까는 청와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윤석열한테 경험을 했잖아요. 권력을 갖고 있지만 결국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중간에 해임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저거 한다고 또 이제 반발할 거고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의 경제 관료 조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제 쪽은 그러니까는 더 사실은 그러니까 금융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는 민주정부의 정치인들이 무지하다 보니까 그냥 이 자본 논리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세뇌가 되어져 있는 거죠. 같이 네.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요. 네. 많은 국회의원들 제가 겪어보면 그래요. 실질적으로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력도 부족한 거죠. 네. 개혁할 수 있는.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정확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 촛불 정부에서 저는 이 비선출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불가피하고 이거를 하면은 민주주의정의 장기 집권은 저는 탄탄대로가 열린다고 보고요. 예, 탄탄대로가 열린다 보고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진짜 20세기와는 다른 새로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출 권력의 민주적 권력 통제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그것을 너무 간과해 왔고 또 우리가 선의를 가지면은 잘 따라오겠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간의 그랬던 태도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만 세상이 바뀌는 거죠. 관료 사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들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으면은 이들이 결국 선출 권력을 무력화하고 지들 멋대로 권력을 남용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이재명 후보인 만큼 바뀌는 정부는 문민 통제가 가능한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지배하는 그런 정부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백은 교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